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부교수 유창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담도암의 전반적인 치료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최신 항암요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여러 이제 환자분들을 뵙게 되고,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다른 암종에 비해서 담도암은 교육 자료가 전무하다. 그래서 이제 따로 찾아서 공부도 하고 싶고, 이제 치료받는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싶으신데, 자료가 없어서 너무 답답하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을 이제 계기로 환우분들 강의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좋은 기회를 통해서 여러 정보를 조금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담도암이라고 하면 이제 어떤 거를 칭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담도는 장기라고 부르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제 말 그대로 담즙이 내려오는 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분류를 어떻게 하는, 담도는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간에서 생겨서 만들어져서 이 담도를 따라서 이렇게 내려와서 췌장을 지나서 12장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나와서 결론적으로는 소화를 시키는 액체를 이제 지나가는 길이죠. 근데 여기에 요 담도에 생기는 암을 다 담도암이라고 하고요. 요 담도의 분류는 크게는 위치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간에서 생기면 간내 담도암, 이제 간 문부, 간에서 나오는 이제 입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생기면 이제 간 문부 담도암, 담도의 옆에 사이드에 이렇게 담낭의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게 소화 여기 담즙이 저장돼 있다가 음식물을 먹으면 여기서 쭉 이렇게 담즙이 이제 배출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식 여기에 담낭에서 생기면 담낭암, 그 다음에 간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다고 그래서 간의 이제 원위부 담도암이라고 합니다. 요 원위부 담도암은 이제 예전에는 췌장암하고 상당히 구분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최근에는 영상의학적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되면서 최근에는 여기서 원위부 담도암이 생겨도 이게 췌장암이냐 담도암이냐 좀 비교적 구분을 잘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면 간내 담도암, 간해 담도암, 담낭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조금 더 나누자면 간해 담도암을 간 입구 쪽에 있는 간 문부 담도암, 그다음에 원위부 담도암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눈 이유는 왜 나누냐? 해부학적 구조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간내 담도암은 이제 간만 절제하면 되고 담낭암은 담낭 절제하면 되고 그렇죠. 원위부 담도암은 이쪽 부분 절제하면 되는데 따라서 그런 수술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네 개를 나눴었고 그 다음에 암의 발생에 의한 합병증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간내 담도암 같은 경우 황달이 잘 안 생기지만 간문부 담도암이라든지 원위부 담도암 같은 경우는 황달이 비교적 빠른 시점에 생기게 되고 담낭암은 이렇게 따로 주머니처럼 있기 때문에 증상이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좀 비교적 진단되는 많은 환자분들이 증상이 초기 없기 때문에 진행이 꽤 된 상황에서 진단되는 경우가 안타깝게도 있습니다. 일단 국내에서 그럼 담도암 환자분들은 어느 정도 되느냐? 보통은 희귀암이라고 이제 표기가 되게 이게 알려져 있긴 한데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발생 비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전체 암에서 한 9위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드문암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폐암이라든지 간암, 이제 대장암, 위암에 비해서는 많이 이제 적은 편이긴 합니다. 그러면 치료 성적은 어떠냐? 이제 담낭암 같은 경우도 최근에 예전에 비해서는 치료 성적이 조금씩 향상이 되고 있는 이제 편에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여러 항암제 요법들이 개발이 되기 때문에 지금 성적은 5년 생존율이 한 29% 정도 됩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들은 수치가 더 개선이 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아직 담도암은 희귀암으로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분포를 보시면 이제 녹색으로 표시된 거는 담도암이 발생률이 적은 나라이고요. 우리나라는 중국 그다음에 이제 태국하고 같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의 공통적인 거는 민물 고기를 이제 먹는 나라들이죠. 그래서 태국 같은 경우는 담도암이 발생률이 거의 1위입니다. 민물 고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그렇고요. 간 흡충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생기는 경우가 많다. 근데 우리나라는 더 이상 이제 간 흡충이
이제 담도암의 주요 원인은 아닐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계목이 되고 알려져서 뭐 기생충약도 자주 이제 드시고 그 다음에 뭐 미물고기 자체를 안 드시는 경우가 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민물고기를 많이 드시는 지역이 뭐 섬진강 주변, 뭐 낙동강 주변 지역에 있는 그쪽에 담도암이 호발하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담도암 치료가 어려운 이유는 왜 그러냐? 이제 황달하고 담도염이 많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림인데 이제 결론 요 보시면 이렇게 흔히 담도염이 생기고 황달이나 담도염이 생기는 이유는 다 이제 담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석에 담낭이 있다 이렇게 쭉 넘어오면은 담도를 이렇게 막는 거죠. 막으면은 담즙이 안 빠지고 안 빠지니까 황달이 생기고 이제 고인물이 썩는데 이 요 담즙이 썩으면 담썩다는 표현이 좀 그렇고 담즙에 이제 담즙이 고이는데 요 이제 장에 있는 미생물들이 기어 올라오는 거죠. 예전에는 이게 배출이 되니까 이 미생물들이 올라갈 일이 없는데 이게 고이면은 미생물들이 요걸 타고 올라가는 거죠. 장에 있는 미생물들 올라가서 여기 있는 것이 빠르게 농화됩니다. 농화되면은 이제 황달, 열, 그 다음에 복통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이제 그래서 담도암 환자분들이 담도염이 흔하게 담도가 이제 막히는 거죠. 돌로 막히는 게 아니라 종양대에 막히는 거고 이것 때문에 담도염이 생기면 간농양 혹은 폐혈증으로 잘 이어집니다. 장기간 항생제 사용이 필요하기도 하고 심각하게는 한 며칠 만에 환자분이 쇼크에 빠져가지고 사망하는 경우,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매우 말씀드리는 게 황달이나 이제 열이 나면 응급실로 일단 오십시오 말씀드리는 게 하루 이틀 차이에 환자분의 컨디션이 매우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담도암 환자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유념을 하셔야 되는 게 필요하고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황달 담도염 있는 상황에서는 항암제를 적극적으로 하기가 어려우시죠. 환자분이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전신 상태가 좋지 않다 보니까 그렇지만 최근에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이 담도암 환자분들도 이런 염증을 어느 정도 해결해 놓고 이제 항암 치료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된 상황이 되고 그렇다 보니 저희가 치료 성적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치료 진단 받고 난 담도암으로 진단된 환자분들 상당 부분이 이 황달이라든지 담도염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초반에 담도 배액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담도 배액술의 내용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이제 내시경으로 담도 플라스틱 스텐트를 넣어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걸 따라서 이제 배액이 되는 거죠. 장점은 이제 좀 시행하기가 쉽다라는 게 있고, 단점은 2, 3개월마다 한 번씩 이제 갈아줘야 되는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담도 스텐트는 이게 메탈, 금속이죠. 금속은 비교적 좀 넓게, 이 플라스틱에 비해서 넓게 들어가 있다 보니 좋은 거는 잘 안 막힌다는 이제 장점은 있는데 단점은 이거를 제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암이 있는 환자분들은 이제 암이 완전히 사라지거나 그럴 가능성은 좀 적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스텐트를 이게 뭐 제거를 못 한다는 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이제 예를 들면 수술을 고려하고 있는 환자분들 뭐 이런 분들은 이 금속을 넣어놓으면 수술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보통은 수술을 어떤 환자분들이 이 환자분은 좋아지면 수술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저희가 보통 금속 스텐트는 이렇게 큰 금속 스텐트는 잘 안 넣긴 합니다. 물론 이제 작은 금속 스텐트 넣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틱 스텐트를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시행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어떤 경우냐, 길게 이렇게 협착이 있어가지고 금속으로는 커버가 잘 안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저희가 좀 번거롭긴 하더라도 플라스틱으로 2, 3개월 한 번씩 계속 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는 내시경 쪽으로 스텐트를 넣는 거고,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경피적 담도 배액술이라고 해서 몸 바깥에서 이제 관을 집어넣는 방식입니다. 이 환자 요 사진을 보시면 이게 이제 안쪽으로 내시경 스텐트도 들어가 있고 바깥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도 협착이 여러 개가 있으면 어떤 부분은 내시경으로 해결하지만 내시경 해결 못한 부분은 좀 환자분의 불편감이 있긴 하지만 경피적으로 담도 배액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경피적 담도 배액술이 워낙 환자분들이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넣고 순차적으로 스텐트를 이제 안으로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빼는 것을 이제 저 개인적으로 선호를 하고 가능하게 그렇게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안에 스텐트를 넣기 어려운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 경피적 담도 배액술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도암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되는 것은 담도암은 이제 하나의 병이 아니라 여러 분자적인 특성을 가진 구성의 이제 조합입니다. 이렇게 간내 담도암, 담낭암,
이제 간의 담도함에 따라서 유전자 특성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항암제적으로 수술 방법도 좀 다르긴 하지만 저희가 항암 치료를 접근할 때도 이제 그 특히 표적 항암제 접근할 때는 여러 다양하게 고려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제가 주로 보는 암종이 이제 간암, 췌장암, 담도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암하고 췌장암과 달리 담도암은 이 환자 개별적 유전적 특성에 따라서 접근이 가능한 표적 항암제가 있는 편입니다. 약간 폐암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표적 항암제 기회가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산병원에서 분석을 해보니 이제 이런 허투와 같은 이제 그러니까 표적이 한 9%, 뭐 IDH1 돌연변이라는 것이 한 뭐 4%, FGFR도 한 2, 2%, MDM2 3% 이런 식으로 다 쪼개서 한 전체 모든 환자가 대상이 되지는 않더라도 한 전체 한 3, 4% 정도 각각의 환자분들이 도움이 돼서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봤을 때는 향후에 한 30% 정도까지는 표적 항암제 대상이 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이제 표적이 될 수 있겠다 말씀드리는 거는 현재 가용한 약이 없기 때문에 이제 못 쓰는 거지. 나중에 임상 연구라든지 약이 개발이 되면 이제 그 정도까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 시점에서는 제가 환자분들 설명을 드릴 때 유전자 검사를 할 때 대략 한 10% 정도의 확률로 이제 표적 항암제의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은 드리기는 합니다만 이제 약제가 아직까지는 허가 문제라든지 뭐 승인 문제, 그다음에 임상 연구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뭐 10% 미만 정도의 환자분들이 이런 표적 항암제 대상이 되실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담도암에서 대표적인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 타겟을 말씀드리면 이거는 알고 계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간내 담도암 환자분이다. 그러면 내가 FGFR2 유전자 융합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대략 미국에서는 한 15%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5% 미만으로 확인이 되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담낭암이다. 그러면 허투 중폭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거는 담낭암에서는 총 한 10% 정도 나오는 걸로 생각이 되고 이제 뭐 적게는 4% 정도 또 보고가 있습니다. 만약에 간내 담당 환자분이다. 그럼 또 확인하셔야 될 게 IDH1 돌연변이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고 이 약제도 현재 개발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국내에는 지금 현재 도입이 아마 2, 3년 뒤에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BRCA 돌연변이, 그다음 MDM2 이제 증폭 같은 경우는 현재 가용한 약이 있지는 않지만 이제 임상 연구 이제 참여를 하셔가지고 약제를 한번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아주 드물지만 미부 수체 불안정성 이게 이제 면역 항암제 효과가 좋은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게 드물긴 하지만 이제 이게 있으면 면역 항암제 잘 들을 확률이 3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환자분들은 면역 항암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수술적 절제가 가능한 상태에서 진단된 경우, 이제 황달이 있고 이제 하긴 했지만 다행히도 원격 전이가 없는 환자분들은 이제 수술적 절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수술적 절제 방법 및 범위는 먼바람 부위에 따라서 매우 다릅니다. 간내 담도하면 간 절제 수술을 하시고요. 간 문부 담도하면 담도 절제로 딱 끝나는 경우도 있고, 담도 절제를 하면서 담도랑 이어진 간을 같이 절제를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위부 담도하면 이제 휘풀 수술인데요. 이게 원위부 쪽에 요 옆에 있는 게 췌장입니다. 이게 췌장하고 뭐를 통해서 담도가 이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쪽 원위부에 암이 있다? 그러면은 췌장도 같이 절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췌장 두부암과 수술 방법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담낭암 같은 경우는 담낭 절제 수술을 하는데 이제 요 담낭만 절제를 하는 경우 요 간 쪽에서 재발이 꽤 흔합니다. 그래서 보통 진행이 된 아주 초기가 아닌 담낭암 같은 경우는 담낭을 절제하면서 같이 요 간도 절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는 보조요법으로 항암제가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항암제를 쓰느냐?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캡시타빈 요법이 이제 현 시점에서 표준 요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국에서 시행된 빌킴 연구라는 거 있는데 이제 아주 초기에 담낭암을 빼고는 모든 환자분들이 이제 여기 연구에 참여를 하셨고 경과를 관찰했더니 중앙값, 그러니까 절반 정도의 환자분의 생존한 기간이 한 3년 정도였다고 보시면 이제 캡시타빈을 사용했더니 이게 중앙값이 한 16개월 정도 향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캡시타빈이라고 하는 먹는 항암제를 표준요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이 항암제 부작용은
이제 구역구토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적은 편이긴 한데요. 이제 손발이 좀 벗겨진다든지 수족증후군, 설사 이런 것들이 꽤 흔해서 투약을 하면서 약제를 좀 감량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6개월 사용하는 것이 현재 표준요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간혹 가다가 그런 경우 있습니다. 이게 뭐 2기, 뭐 1기 이런 경우는 환자분들 불안감 좀 덜 하신데 3기로 진단되는데 수술을 이제 하신 경우는 나는 이제 3기니까 재발률이 좀 높지 않느냐. 그러면 예를 들면은 좀 더 강한 치료가 도움이 되느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이제 간혹 있고 예전에는 이제 의사분들도 담당 의사분들도 아무래도 이제 3기 환자분들 재발 가능성이 좀 높으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4기 환자한테 쓰는 항암제를 좀 적용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이제 얘기 있어서 저희가 이제 서울 아산병원에서 주도로 임상 연구를 진행한 게 있었습니다. 스탬프 연구라는 거 있고 이게 표준요법인 캡시타빈하고 젬시타빈 시스플라틴이라고 하는 4기 환자들한테 주로 사용되는 항암제를 비교 임상 연구를 해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크게 두 약제의 효과 차이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굳이 그 4기에서 사용되는 항암제를 무리해서 앞당겨서 사용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본인이 진단이 되셨는데 수술이 어렵다고 한다. 이제 뭐 담도암은 크기가 이제 크지 않더라도 수술이 좀 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혈관 침범이 좀 심하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간 기능 저하, 그러니까 수술을 하고 나면 간 기능이 저하가 될 것 같아서 이거를 수술을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이유로 이제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전신 항암 치료가 주된 치료입니다. 아니면은 이제 암이 이렇게 다른 데로 전이가 가가지고 이렇게 여러 군데 이제 암이 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수술을 하는 것이 환자분 생존 기간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죠. 그러면 전신으로 컨트롤하기 위한 전신 주된 치료를 하는 거고요. 이제 국소 진행성 종양이라는 건 뭘 의미하느냐? 원격 전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이 원발에서 멀리 떨어져 나가서 있는 게 없으면 원격 전이는 없는 거라고 하고요. 이제 전이라고 하더라도 국소 전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요 근처에 임파선 같은 거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국소 진행성 종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저희가 흔히 의사들이 얘기하는 이건 환자분은 전이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경우는 멀리 떨어져서 피를 타고 이제 종양이 위치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원격 전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은 항암제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제 설명을 주로 드릴 텐데요. 이게 저희가 보통 진단되자마자 처음 쓰는 치료 약제를 보통 1차 치료법이라고 합니다. 이제 보통 가장 치료 효과가 좋은 약제를 1차 치료법으로 쓴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까지 한 10년 동안, 10년 좀 넘는 기간 동안 표준요법이었던 거는 젬시타빈 시스플라틴 요법입니다. 젬시타빈은 뭐 췌장암에서 주로 많이 쓰인 약이기도 하고, 시스플라틴은 워낙에 소화기암에서 효과를 보였던 약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시행된 ABC02 삼상 연구에서 젬시타빈 단독으로 썼을 때보다 이 젬시타빈 시스플라틴을 같이 썼더니 종양이 무진행 생존 기간하고 전체 생존 기간이 다 향상되더라. 3개월가량. 발표를 했고, 이제 글로벌리 전 세계적인 표준요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중환값, 절반 정도의 환자분들이 생존하는 기간이 한 12개월 정도 됐었는데, 저희 서울 아산병원에서 후양적 연구를 한번 720명이 넘는 환자분을 대상으로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요 항암제로, 이제 암이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이제 진행하지 않도록 버텨주는 기간이 5개월이고 전체 생존 기간은 이제 평균적으로 한 10개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짜면 그런데 이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종양이 진행한 데까지 5개월, 생존하는 데까지는 전체 중화가 10개월인데 요 끝을 보시면 상당히 이게 수술이 안 되고 이제 전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보시는 것처럼 5년, 6년 이렇게 생존하시는 환자분들이 한 10% 가량은 됩니다. 그래서 뭐 중환값만 보시고 이게 나는 이 항암제나 이런 것들이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하면서 반응을 봐서 보니 환자분들도 이런 5년 이상 장기 생존하시는 이 그룹에 포함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 일단은 초치료 자체는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는 거를 제가 환자분들하고 항상 조언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담도암에서 면역 항암제 관련 좋은 이제 임상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상 연구는 젬시타빈 시스플라틴이라는 표준 요법에 더발루맙을 추가한 임상 연구, 토파즈1 임상 연구였는데요. 전체 생존 기간이 11.5개월에서 12.8개월
중앙값으로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썼을 때 중앙값으로, 그러니까 좀 평균적으로 예를 들면 1.3개월 정도 효과가 이제 생존 기간이 늘어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면역 항암제 특성상 초반에는 효과가 잘 안 나타납니다. 이게 효과가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처음에는 비슷하게 가다가 이 보라색이 면역 항암제를 추가로 쓴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 안 쓴 그룹을 비교해 봤을 때 점차적으로 효과가 벌어나게 되고 2년 정도 되면 2년 생존 기간이 10%대 25%입니다. 이제 거의 두 배죠. 그래서 장기 생존에 이 가능성 높여준다는 측면에서 이 더발루마비라고 하는 면역 항암제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무진행 생존 기간도 한 1.5개월 정도 개선을 보였고 여기도 마찬가지면 이렇게 잘라서 보실 때는 큰 차이 없다고 보시지만 이렇게 1년 또 2년 이렇게 잘라서 보면은 확실히 이제 면역 항암제로서 가질 수 있는 거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좀 효과를 볼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역 항암제 특성 자체가 초반에 잘 안 나타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저희가 이제 2차 요법, 3차 요법으로 면역 항암 쓸 수 있는데 그때는 좀 늦는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적 면역 항암제를 효과를 보려면은 좀 2, 3개월을 써봐야 되는데 담도암이 워낙 빨리 자라다 보니까 이제 2차, 3차 법 쓸 때는 환자분의 컨디션도 많이 안 좋고 종양도 컨트롤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걸 처음부터 쓰게 되면 환자분도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에서 면역항암제 효과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반응률도 19%에서 한 27%로 향상을 면역항암제를 추가했을 때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허가를 받고 아직 급여가 되지는 않고 있지만 환자분들한테 처방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면역항암제는 이제 펜브롤리즈마 성품명이 이제 키토르다죠. 이 약제도 비슷한 형태로 연구가 됐습니다. 젬시타빈 시스플라틴에 추가되는 약제로 했었고 요 약제 같은 경우는 비교적 처음부터 생존 기간이 조금 늘어납니다. 보시는 것처럼 늘어나서 이제 이것도 근데 점차적으로 이 안 쓴 거에 비교했을 때 이 생존 기간 차이가 좀 더 늘어나게 되고 요거 같은 경우는 생존 기간은 2달 정도 11개월에서 한 13개월 정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약제도 최근에 연구 결과 발표됐고 조만간 미국 그다음에 한국 승인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무진행 생존 기간, 종양이 이제 얼마나 이제 나빠지지 않도록 버텨주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서 보시면 대략 한 1개월 정도 중간값을 늘려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중간값은 의미는 이거는 사실 크게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이하게도 전체 종양 반응률에 대해서는 이 약자는 사실 큰 차이는 없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에 대해서는 근데 뭐 종양이 줄어드는 이 비율에 대해서는 크게 차이가 없었는데 이 전체 생존 기간이 이제 왜 차이가 이제 나느냐 분석을 해보면 반응을 보인 환자분들, 그러니까 종양이 예를 들면 30% 이상 줄었으면 저희가 이제 효과가 좋습니다. 부분 반응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 비율은 거의 이제 면역항암제 쓴 것과 안 쓴 것과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그렇지만 이 반응이 유지되는 게 기간을 보면 이제 그 면역항암제를 추가했을 때 훨씬 오래 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장기적인 생존 기간 향상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담도암 환우분들이 상당히 많이 기대를 했었던 요법 중에 하나가 젬시타빈, 시스플라틴, 아브락산 요법입니다. 워낙 이게 환우분들 이전 약제들은 전부 다 제가 상품명은 안 썼는데 워낙 환자분들이 요 약제 같은 경우는 상품명을 워낙 많이 써서 상품을 넣었는데 이제 아브락산 요법이 이게 아브락산 포함한 3제요법이 이상요법에서 반응기간 40%를 보여줬고 생존기간이 되게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3상 연구를 이제 가는 와중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게 사전 신청요법으로 이제 승인이 되면서 비급여로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이게 많이 환자분들이 저 같은 경우도 딱히 권하지 않더라도 딱히 저도 이제 도움이 크게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환우에 뭐 카페라든지 이런 데 보시고 좀 써달라고 해서 저도 이게 뭐 아브락산이라는 항암제 자체가 아주 새로운 약도 아니고 췌장암에서 경험이 많은 약제이기 때문에 환자분 부작용을 어느 정도는 제가 잘 조절할 수 있다고 해서 이제 좀 써왔던 약이기도 하고요. 이제
그랬었던 약인데 요번에 연구 결과가 그렇게 썩 좋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삼상 연구 미국에서 됐었고 요 삼지제품 아브락산을 포함한 삼지제품 중앙값이 14개월 그 다음에 그 표준요법인 제니스타민 시스플라틴 같은 게 13개월 나왔습니다. 그래서 1개월 차이인데 아까 이전에 보여드린 생존기간하고 차이를 보시면 이 삼지제법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생존기간이 조금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어느 시점 넘어가면 이게 이게 거의 붙어갑니다. 이 이유는 왜 그러냐? 대부분의 경우에 이 삼주요법 같은 경우는 이게 면역 항암제가 아닌 세포 독성 항암제로 삼주요법을 쓰는 경우 처음에는 종양 반응 일부분 이제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 항암제가 독하죠. 그래서 독하기 때문에 오래 끌고 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위암이라든지 다른 암종 같은 경우도 비교적 초기암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국소 진행성 암이라서 한 몇 개월 정도 쓰고 이거는 끊겠다라는 계획으로 이제 들어갔을 때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전이가 있어서 장기간 항암제를 끌고 가야 되는 부분은 초기에 좀 반짝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오히려 이것 때문에 독성 때문에 환자분들이 더 힘들어하시고 치료를 포기하시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이 데이터가 물론 환자분들 위해서 좋게 나오면 좋겠지만 좀 걱정이 됐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었는데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보시면 이게 p-value라는 게 있고 0.05 미만이어야지 저희가 임상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렇게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 효과가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0.65 그 차이가 크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제는 아쉽게도 이제 더 이상 권고가 되지 않는 약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종양을 그 진행을 좀 늦춰주는 무진행 생존 기간도 많이 늦춰주느냐? 이제 그것도 피별 0.43으로 이제 거의 비슷하다.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큰 차이도 없고 통계적 유의성도 없고. 그러면 다만 이게 이제 아예 모든 환자한테 의미가 없느냐 이제 그렇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전체는 실패했지만 일부 도움이 되는 환자군을 굳이 찾는다고 하면 국소 진행성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 번 쓰고 수술로 갈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몇 번 쓰고 이제 종양이 좀 줄어들어서 예를 들면 환자한테 충분히 베네핏을 줄 수 있는 그 효능 그러니까 이제 그 이득을 좀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 약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저도 생각을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전이가 있는 환자분들한테서는 크게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차이가 없었는데 이제 국소진행성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대략 6개월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현재까지도 국소진행성 환자분들 이제 같은 경우는 일부 제가 젬스타빈, 시스플라틴, 아브락산 요법을 제가 공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면역항암제라는 옵션이 나왔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게 면역항암제가 지금은 이제 비급여가 정도가 가격이 너무 비싸서 이제 일괄적으로 공고하기는 좀 어렵지만 만약에 이 가격이 좀 감당 가능한 정도다라고 하면 아마 지금 제가 젬스타빈, 시스플라틴, 아브락산 요법을 공고하는 국소진행성에서 공고하는 환자분들에서도 아마 제가 면역항암제를 포함한 삼제요법을 공고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제 면역항암제 비용이 많이 비싸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고 하면 이제 국소진행성 환자분들 아니면은 이 담도가 너무 많이 이제 좁아져서 이것 때문에 황달이 해결이 안 될 거라든지 아니면 담도염이 많이 생길 것 같은 환자분들께는 제가 아브락산 삼제요법을 제가 권유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반응률이 제가 많이 기대했던 건 이제 반응률인데 반응률은 한 10% 차이를 보여주셨습니다. 31% 정도로 꽤 고무적인 이제 수치를 보여주긴 했는데 중요한 거는 통계학적인 차이를 보여주지 못했어요. 통계학 차이가 없다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이 자체가 신뢰학이라고 이게 아주 저명한 차이는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오차 범위가 이게 겹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임상에서 저희가 썼던 이제 경험을 봤을 때는 확실히 종양이 주는 정도는 이제 젬스타빈 시스플라틴보다는 아브락산을 추가했을 때 효과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종양이 주는 거하고 오래 사는 거하고는 저희가 다르죠. 꼭 이어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초반에 너무 이게 부작용이 좀 있을 수 있는 약제를 처음에 너무 투약을 해서 나중에 2차, 3차 치료하는데 저해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삼제요법을 아브락산 포함한 삼제요법을 쓸 거냐 말 거냐 이 결정은 상당히 지금 시점부터는 이 데이터가 보여주는 건 좀 조심스럽게 저희가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차 항암치료요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면 만약에 본인이 수술이 불가한
국소 진행성 혹은 원격 전이가 있는 담도암 환자라면 1차 치료제는 현 시점에서는 젬시타빈, 시스플라틴, 그리고 면역항암제를 포함한 3제요법이 표준 치료입니다. 이 더발루맙은 현재 국내 허가됐고 급여는 아직 안 됐고요. 그다음 펜브로즈맙은 아마 조만간 허가가 될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면역항암제 비용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상당히 고가라서 비급여로 처방이 필요하고 이 비용 대비, 그러니까 이 한 사이클에 제가 알기로는 한 400만 원, 500만 원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의사들 가운데서도 의견이 많은 편입니다. 어떤 의사는 그 정도 가치, 그러니까 그 비용이 그 비용 정도의 가치를 가지냐 아니냐 없다. 어떤 사람은 이게 충분하다. 이제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이제 제가 이런 경우에 고려를 하는 경우는 이게 부작용이 심하냐 안 심하냐인 겁니다. 이제 부작용이 만약 심하다 그러면은 경제적인 비용도 있지만 독성 면에서 비용도 당연히 드는 거죠. 환자분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생기니까. 그래서 부작용이 심하면 이런 경우는 저는 사실은 권하지 않을 것 같은데 면역항암제는 다행히도 이게 추가된다고 하더라도 부작용이 유의하게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비용적인 것이 만약에 커버가 이제 가능하다라고 하면 저는 이 시점이 현재 시점에서 면역항암제를 이제 당연히 추가를 해서 3제법으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그 환자 저한테서 진료를 받고 치료받으시 성공적으로 치료하셨던 환자 한 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면역항암제 더발루맙이라는 약제와 젬스타빈 시스플라틴 치료받으셨던 요법이거든요. 이제 간내담도암이고 림프절 전이가 이렇게 있었던 성인 남성이었습니다. 이게 간에 있는 종양 덩어리가 꽤 컸고요. 거의 9cm 정도 됐었고 원격 전이도 사실 있었던 환자분입니다. 저희 병원에서 진행됐던 임상 연구에 포함이 되셔가지고 치료를 시작하셨고 보시면 이 종양이 많이 크기가 간에 있는 종양이 많이 크기가 줄어든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임파선 전이도 많이 크기가 줄어들었지만 종양이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판단은 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이시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좋아졌죠. 그래서 예전에는 수술이 아예 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치료 반응을 보고 좋아지면 수술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갔었고요.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면역항암제 종양 효과가 좋을 타입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에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저희가 치료를 유지를 했고요. 수술적 절제를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게 당시에 외과 교수님 의견이 일부 종양이 좀 남을 수 있다 뭐 이런 의견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생존 기간을 봤을 때 본 환자분은 면역항암제에 비교적 잘 들을 유전자 타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종양을 많이 절제를 해놓으면 면역항암제 단독으로도 저희가 환자분한테 이제 그 항종양 반응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성공적으로 했고 환자분도 잘 회복하셨는데 아쉽게도 종양이 이렇게 혈관 뒤쪽에 아직 남아있는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주기 면역항암제를 단독으로 이제 했죠. 그러니까 세포독성 항암제는 쓰지 않고 면역항암제만 이제 썼으니까 환자분도 아주 부작용 없이 해피하시고 그 이후 찍은 CT였습니다. 종양이 이때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크기가 감소한 걸 확인하실 수 있었고 이제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 계속 면역항암제도 이걸 계속 맞는 것들이 또 부담이 되실 수 있어서 이후에 저희가 방사선 치료를 이 부분에 진행을 했고 현재 시점에서는 계속 종양 반응이 유지된 상황에서 치료를 이제 한번 끊어보기로 이제 한 환자분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전에는 이 이제요법, 젬스타빈 시스플라틴만 가지고는 이렇게 아주 좋은 종양 반응을 이루기는 좀 어려웠는데 이제 모든 환자분이 이렇게 좋은 반응을 일으키는 건 아니지만 예전보다는 좋아지는 정도가 훨씬 더 이제 저희 의사들은 뎁스가 더 깊어졌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종양이 저희가 좋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라고 하면 종양 좋아진 이 정도로 하면 예전에 훨씬 더 많은 치료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게 현 시점에서 이 3제요법 치료인 걸로 면역항암제 포함된 3제요법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이상요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이상요법은 이제 1차 치료에서 나빠졌을 때 어떤 치료를 선택을 할 수 있느냐. 이제 기존의 치료 성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에 1차 치료, 젬스타빈 시스플라틴의 종양이 나빠졌다. 만약에 한 4, 5년 전 상황에서 그러면은 생존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2개월 가량의 무진행 생존 기간, 그러니까 종양이 2개월이면 종양이 나빠진다는 거고요. 6개월 정도의 평균 생존 기간을
중압값 생존 기간을 예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일부 환자분들은 2년, 3년씩 사신 분도 있긴 했지만 대부분의 환자분들 경우는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많은 상황이었고, 그래서 영국에서 어떤 연구를 진행했느냐, 폴폭스라고 하는 삼상요법을 통해서 삼상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폴폭스는 상당히 소화기 하면서 꽤 많이 쓰이는 항암제입니다. 위암에서도 쓰이고, 그 다음에 대장암에서 대표적으로 쓰이고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경거 관찰, 그러니까 이제 경거 관찰, 뭐 진통제라든지 뭐 염증 치료 이 정도만 하는 것과 폴폭스라는 항암제를 쓰는 거를 비교를 해봤더니 이제 전체 생존 기간이 5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1개월 정도. 근데 이 1개월이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보존적인 치료만 하는 것보다는 항암제를 하는 것이 낫겠다. 근데 반응률이 5%. 그러니까 종양이 30%나 사이즈가 주는 확률이 5%밖에 안 돼서 효과는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택해 볼 수 있는 옵션이다. 라는 게 2021년도에 발표가 됐었고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사전시전요법으로 승인이 되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의 약제는 뭐냐? 이제 저희 한국에서 진행된 약제고 오니바이드를 이용한 임상 연구입니다. 오니바이드와 5FU를 병합한 콤비네이션과 5FU를 단독 비교한 연구죠. 그러니까 영국 연구는 저희가 보면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룹과 이제 폴폭스를 비교한 거고 저희 연구는 오니바이드를 추가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치료를 유지하면서 이제 추가를 한 건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무진행 생존 기간과 전체 생존 기간이 통계학적 유의하게 차이가 벌어지는 것을 확인해서 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 현재 요 약제도 지금 사전시전요법 및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만약에 1차 치료에서 나빠졌고 특이한 유전자 돌연 변이가 없어서 항암제를 세포독성 항암제를 사용해야 된다. 그럼 현재 두 가지 옵션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BC06 영국 연구를 통해서 폴폭스를 하거나 니프티 연구에 기반해서 오니바이드를 쓰거나입니다. 연구 두 가지 비교해보면 참여 환자 수도 한 170명, 160명 정도 비슷하고요. 대조군이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전 젬스타빈 시스플라틴 6개월 이상 치료받은 환자 비율을 보면 한국이 훨씬 높습니다. 36%대 영국 12%. 영국은 사회주의 그 의료기 때문에 사실은 장점은 이게 모든 약제나 이런 것들 다 무상으로 받는다라는 거에 장점이 있긴 합니다만 그만큼 이 치료에 대한 치료를 좀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6개월 이상 치료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비교적 적죠. 이제 적고 우리나라는 비교적 환자분들 다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의사도 적극적이기 때문에 6개월 이상 이전 1차 치료 받는 환자분이 30%, 총 한 30% 되더라. 그리고 종양 반응률을 봤을 때 종양 30% 이상 주는 확률이 5%대 12.5% 2배 이상 올라갔고 무진행 생존 기간은 4.2개월, 4.2개월로 이게 이제 폴폭스는 4개월 비슷했고요. 전체 생존 기간은 이제 8.6개월, 6.2개월로 이제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니프티 연구가 조금 더 여기에 참여하셨던 오니바이드로 치료받으셨던 환자분들이 조금 더 이제 나아 보이는 경향을 좀 보이긴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 약제를 선택할 때는 이제 비용적인 측면, 두 약제가 다 보험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작용 같은 것들도 고려하면서 사용을 하셔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 폴폭스라는 항암제는 대표적인 부작용은 이제 이 손발 저림 증상, 이렇게 신경 부작용이 생기는 게 이제 대표적인 부작용이고, 이 오니바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설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게 주요 부작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다 세포독성 항암제이기 때문에 면역 억제라든지 백혈구 감소증, 그 다음에 뭐 전신 무기력감, 구역질, 구역구토 이런 것들은 대부분 비슷하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약제 선택은 이제 1차 치료의 저 같은 경우는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이런 걸 권하고 어떤 분이 이걸 권하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옥살루플라틴이나 이 폴폭스 요법에 들어가는 약제가 옥살루플라틴이라는 약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옥살루플라틴이 어떤 약제는 비슷하냐? 시스플라틴은 약제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젬스타빈 시스플라틴을
뭐 어떤 이유로든지 몇 번 못 들어가고 환자분이 이제 종양이 나빠져서 치료해야 된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풀폭스를 다시 한번 시도해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제임스한 시스플라틴 충분히 치료를 받았다. 충분히 치료 받은 상황에서 종양이 나빠졌다. 그러면 이 옥살로플라틴을 쓰는 게 이전 치료 좀 중복이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약제로 바꿔서 좀 시도를 해보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는 담도암 표적 항암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적 항암제 대상이 되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표적이 있으면 이 표적을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게 이제 다른 세포독성 항암제보다는 우월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표적이 있다 그럼 표적 항암제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투약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상 연구든 아니면 현재 뭐 비급여를 쓸 수 있으면 비급여를 쓰든지 아니면 이제 뭐 네, 그런 통해서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는 꼭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FGFR 저해제, ADH1 저해제, 헐2 저해제가 있습니다. FGFR 저해제는 현재 약이 많은데요. 약제 종류 및 효과를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FGFR 내 유전자 결과지를 봤더니 FGFR 뭐가 있는데 그 FGFR이 있다고 해서 다 해당이 되는 건 아니고 FGFR2 유전자 융합이 있는 환자만 대부분 이 치료 약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FGFR이 융합이라는 건 뭐냐? 이 유전자가 이렇게 있는데 요거가 이제 잘리는 거예요. 잘려서 이런 게 딱 붙는 겁니다. 융합이 되는 거죠. 돌연변이는 이게 이제 하나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고, 구조가 하나 바뀐 거고, 근데 융합이라는 거는 이게 이렇게 원래는 떨어져 있었는데 이게 이제 붙어버린다는 겁니다. 이제 붙어버리면 이게 암이 발생할 수 있는 시그널을 만들어내서 암이 생기는 건데, 요 FGFR2 유전자 융합이 담도암에서 있습니다. 담도암에서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한 5% 있는데, 이게 있으면 이제 여기 요거가 있어야지만 이제 이 표적 항암제 효과가 있더라. FGFR2인데 유전자 융합이 아니라 돌연변이다. 그러면은 이 약제 효과가 좀 떨어지거나 없는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보면 페미가티닙, 인피그라티닙, 그다음에 후티바티닙이라는 항암제가 총 한 100명 정도의 대상되는 환자분들한테 임상용어가 됐고 종양 반응률은 30에서 40% 정도 됩니다. 이전 약제들이 세포독성 항암제, 뭐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은 제미스타임 시스플라틴 면역 항암제, 아니면 제미스타임 시스플라틴 아브락산을 써도 반응률이 30%밖에 안 나오죠.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이건 약 하나 먹는 약으로 하는데도 이 정도 효과다. 효과 자체가 상당히 드라마틱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제 무제한 생존 기간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보통 조영의 반일이 한 40%까지 나오면 한 2년 이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무제한 생존 기간의 중간값으로 봤을 때는 6개월, 7개월에서 한 9개월 정도 된다. 그러니까 9개월이면은 내성이 50% 정도 환자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FGFR 약제도 여러 개가 있고 지금 현재 FDA에서는 이 세네 가지 약제 효과가 이제 승인이 돼 있는데 이 저희적 약제 특성 차이가 있습니까?라고 여쭤보시면 현 시점에서는 실험실에 저희가 이제 쥐 실험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특성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게 후티바티민 약제가 다른 약제에 비해서는 이 초록색이 좋은 거거든요. 이 여러 유전자 돌연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를 잘 억제하더라. 다른 약제보다는. 근데 현재 시점에서는 이 실험실적으로 쥐 실험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환자분들한테도 그렇게 효과가 차이가 날 거냐? 그건 아직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세네 가지 옵션이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당연히 실험실적으로 이제 데이터가 좋은 약제를 골라서 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 페미가틴이라는 약제가 최근에 승인이 돼서 조만간 이제 처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선택사항이 없더라. 선택사항이 없더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사실은 효과 차이가 임상적으로는 실험실적으로는 차이가 보이는데 저희가 임상적으로 봤을 땐 종양 반응이라든지 무제한 생존 기간 이런 것들은 큰 차이는 나지 않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일단 나오는 약이 맞으면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적극적으로 약을 찾아 쓰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FGFR 저해제 문제는 뭐냐? 물론 이것도 표적이 없는 환자분들이 들으시면 배부른 소리다라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는 종양 크기가 이게 0에 비해서 약을 먹으면 이렇게 쭉쭉 주는데 약을 주는 거에 종양을 확 주는 거에 비해서는 내성이 비교적 빨리 생기는 거다. 그래서 앞으로의 저희가 연구 이제 목표라든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내성을 좀 덜 생기게 하느냐 그것도 첫 번째 연구 주제, 연구 목표가 되겠고 두 번째는 어떻게 빨리 내성을 확인해서 내성 기전에 맞는 이걸 또 다시 또 억제하는 약제를 좀 적용하는 임상 이제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재 계획이 되고 있고 많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FGFR 저해제는 부작용이 표적 항암제 치료고는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보통 환자분들이 표적 항암제 쓰면은 뭐 부작용 좀 적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부작용이 뭐가 있습니까? 탈모, 구내염, 입이 허른 거, 그다음에 손톱 독성이 꽤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손톱이 생각보다 하는 일이 많습니다. 손톱이 근데 이제 대부분 다 빠지세요. 손톱이 빠지니까 이게 물건 짚거나 뭐를 일을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망막 부작용도 있고, 그다음에 혈중의 인이 증가합니다. 인이 증가해서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약제 특성상 이게 인이 증가를 하지 않으면 사실 약제 효과가 없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나와 있는 약제들은 대부분 다 약제 항암 효과 있는 용량에서는 대부분 혈중 인이 증가하고 인이 증가하면 석회화가 됩니다. 그래서 피부에 막 이렇게 석회질이 뭐 누적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혈중인이 증가하면 그래서 혈중인을 낮추는 약을 같이 써야 되고 이게 모니터링은 이제 이거가 잘 안 되면 여러 부작용이 상당히 심각한 부작용까지 갈 수 있더라. 그래서 FGFR 저해제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가 지금 기대하기로는 석 달 이후에는 이제 약제를 쓸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약제를 쓸 때 피 검사를 통해서 혈중인 모니터링이 상당히 중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약제는 IDH1 저해제고요. 이게 이보시더닙이라고 하는 이제 항암제고 IDH1이라는 게 문제가 되면 저도 완전하게 솔직히 말해서 이해를 하는 건 아닌데 이 약제 유전자 돌연변이를 조절하는 거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이제 정상세포에서 암세포로 이제 넘어간다는 건데요. 이거를 다시 되돌려서 이제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좀 되돌리는 이제 항암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물 대사와 이게 보통 종양 대사와 이제 관련된 약제로 보시면 되는데 이 약제는 비교적 부작용이 거의 없는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도 임상용을 했는데 환자분이 거의 부작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 주신 경우가 꽤 많았고요. 이 약제를 써봤을 때 위약과 비교해 봤을 때 이렇게 종양을 이제 항종양 효과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렇지만 이제 무진행 생존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습니다. 대략 3개월 정도. 그다음에 종양이 확 주는 확률은 2%밖에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제가 환자분들한테 예전에 임상 연구할 때도 설명드렸던 게 이 약은 원래 종양 자체가 많이 주는 건 아니고 대부분 더 커지지 않도록 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 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환자분 중에서 이 약제를 1년 넘게 잘 유지하면서 부작용 없이 잘 복용하셨던 경험도 있어서 이 약제도 나오면 적극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걸 고려를 하셔야 될 걸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제가 기대하기로는 이 약제는 한 2년 기대는 훨씬 더 빨랐으면 좋겠지만 예상하기로는 한 2, 3년이 되어야지 국내에서 아마 사용할 수 있을 걸 생각은 됩니다. 그 다음 표적이 이제 헐투인데 헐투 양성 담도암 주로 이제 담낭암입니다. 담낭암에서 헐투 타겟 표적 항암제인데 이 헐투라는 거는 유방암에서 처음 사용이 시작이 돼서 위암 에서도 이제 표준 치료로 사용이 되는데 그럼 담낭암에서도 비슷한 효과를 보일 거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한국에서 폴폭스라는 2차 항암제 요법에 이 헐세틴 트라스주맙 바이오시밀러를 같이 병합한 임상 연구를 봤을 때 이제 이렇게 종양이 주는 정도를 보였고 대략 20% 정도의 이제 반응률 그 다음에 펄투주맙 트라스주맙이라는 하고 있는 헐투를 억제하는 두 가지 항암제를 병합한 이 요법이 주로 유방암세 쓰는 요법인데 써봤더니 이것도 반응률이 20-30% 정도는 나오더라 이런 게 있어서 현 시점에서 두 약제 모두 이제 비급여 사전신청 요법으로 비급여로 저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헐투 치료자 같은 경우는 비교적 또 부작용도 적은 편이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표적이 있다. 헐투 증폭이 있다. 담낭 환자분 같은 경우는 헐투 증폭이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고 있다고 하면 이제 2차 요법으로 이 약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고려를 해 보심이 좋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헐투 약제 관련 약제에서 가장 좋다고 알려진 약이 뭐냐면 엔헐투입니다. 유방암, 위암에서 아주 효과가 좋다고 되어 있는데 담도암에서도 이 약제 일본에서 개발된 약이거든요. 그래서 일본 연구자들이 해봤더니 30%가 넘는 반응률을 보여주더라. 그래서 아주 센세이셔널하다라는 이제 평이 좀 많았었고 이 약제를 제가 임상 연구를 통해서도 몇 분 환자분들한테 저 약을 치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꽤 좋은 효과가 그리고 꽤 오랫동안 유지가 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제 임상 연구든 아니면 이제 허가든 빨리 담도암 환자분들한테서 이게 사용이 가능해서 이제 처방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하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이 약제는 어느 정도 효과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보증이 되어 있는 약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이상요법의 정리를 하면 만약에 담도암으로 진단이 됐다. 그러면 NGS라고 하는 유전자, 뭐 흔히 간단하게 얘기하면 제가 유전자 검사를 하는데 유전자 검사를 담당이 에게 요청을 해서 시행하는 게 필요하다. 대부분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할 거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보험이 되기 때문에 대략 80만에서 1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있으면 이거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안 되어 있다면 하셨다면 네, 뭐 그걸 결과를 한번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조직이 근데 담도암 문제가 조직을 얻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암이 되게 깊숙하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간내 담도암이 아닌 다음에는 조직을 얻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조직이 없어서 만약 유전자 검사가 실패했다 그러면 최근에 혈액을 이용한 유전자 검사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적극적으로 유전자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표적 항암제 매칭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사실 아까 처음 말씀드렸지만 10% 미만입니다. 그게 이제 이어지는 게 드문 일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내가 해당이 된다 그러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표적 항암 이제 내가 뭐 비급여로 약을 쓸 수도 있고 만약에 비급여로 하는 게 경제적인 게 좀 어렵다고 하시면 최근에는 뭐 표적 항암제 임상 연구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대학 종양내과학회에서 진행되고 하고 있는 코스모스2라는 연구를 통해서 무상으로 약제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약제를 통해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표적 항암제 대상 유전자 이상 있으면 저희가 충분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미가티닙의 FGFR 저해제는 조만간 국내에서 시판이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 뭐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나오면 이것도 어떻게 해서든 한번 환자분들한테 좀 널리 적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2차 요법 만약 1차 치료 중인데 내가 헐2 혹은 FGFR 아니면 이제 그 IDH1 유전 돌변이 확인이 됐다. 그러면 이 2차 요법으로 이런 표적 항암제로 바꿔야 됩니까? 라고 하면 아직은 그 정도까지 효과가 좋다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1차 치료를 하고 있고 이게 반응이 좋다. 그러면 1차 치료를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 1차 치료 효과가 그렇게 좋지 않다. 종양이 나빠지거나 그렇다. 그러면은 표적 치료제 대상이 되는 유전자 이상이 있으면 그쪽으로 옮겨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만약 1차 치료는 나빠졌는데 2차 치료에서 나 유전자 돌연변 이상이 있고 이게 이제 약제와 매칭되는 게 약이 있다. 그러면 2차 치료에서 해당되는 세포독성 항암제를 쓸 게 아니라 이걸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1차 치료에 나빠진 상황이라고 하면요. 이제 만약에 표적 치료제 옵션이 없다. 그러면 2차 이상요법은 어떻게 해야 되냐? 세포독성 항암제 중에서 치료 선택이 필요하고요. 오니바이드 혹은 폴폭스 중에서 선택이 필요해야 되는데 이 선택은 이전에 1차 치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젬스타빈, 시스플라틴, 플러스 알파, 치료 양상, 반응 그 다음에 환자분이 어떤 부분들 때문에 이런 환자분이 이런 것들이 이제 힘드실 것 같다. 이 약을 쓰면 이게 힘들 것 같다. 이 약을 쓰면 이게 힘들 것 같다. 예상이 되는 독성 프로파일이 있습니다. 뭐 예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예상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약제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면역 항암제를 사용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 제한적인 효과, 보통 이 면역 항암제를 단독으로 썼을 때는 5에서 한 10% 정도의 반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한적인 효과라고 하더라도 면역 항암제 자체가 부작용이 좀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항암제나 이런 것들 선택이 조금 어렵다. 이 항암제도 써보고 싶긴 한데 내가 너무 전신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이런 걸 직접적으로 선택은 어렵고 이걸 치료하기는 좀 부담이 되고 표적 치료제 옵션이 없다. 그럼 면역 항암제 단독요법을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거로 생각은 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드릴 말씀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많이 부족한 강의였지만 여러모로 우리 환자분들 그리고 보호자분들께서 치료를 이해하시고 결정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